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9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상회담과 대전협정. 정상회담부터 하시죠. 대전협정부터. 진짜 청개구리 고기를 드셨나. 자, 대전협정부터 갑시다. 정청개구리래. 대전협정 뭐예요? 대전협정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 다리를 끊고 밑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대전에서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우리는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군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싶다. 7월 12일 날 제안했고요. 7월 19일 날 미국이 화답하면서 각서를 교환합니다. 이것이 1950년 있었던 대전협정입니다. 이것은 지명, 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의 전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미 대전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군 작전 지휘권, 전시작전 지휘권이 미국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병시작전권도 갔었는데 병시작전권 DJ 때 찾아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미 동맹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군 실제로 통수권이 미국에게 넘어갔고요. 그 유엔 16개국 참전국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미군이 와서 전쟁을 치른 거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전쟁에 대한 권한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슬픈 비극의 시작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은 1952년부터 휴전협정에 들어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를 합니다. 휴전을 하면 어떡하냐.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이게 전쟁 전에 신성무 국방장관이 네. 이승만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북쪽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시리에서 먹는다. 네. 이렇게 하다 전쟁 나자마자 대전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장진호 전투기념비가 어떤 거냐면 북한의 압록강 강변에 있는 정확한 지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갇혔어요. 중공군 12만 명한테. 제가 6월 6일인가에 EBS에서 2부작으로 다큐멘터리 해줬거든요. 그거 네. 봤습니다. 네. 뭐 괴멸당했던 그렇습니다. 최대 패배. 네. 미군의.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임시 수도였다는데 무슨 개자로 끝나는데 뭐 거기에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장진호 전투기념비. 그래서 12만 명 중공군한테 포위가 돼서 몰살당할 상황이었는데 그 장진호 그분과 미일 해병이 가까스로 이렇게 탈출에 성공해서 흥남 철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생도 컸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을 헌화하는 걸로 한다는데요. 어쨌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군통수권을 실제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정전협정의 조인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팽덕회,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유엔군의 클라크 대장 이렇게 세 명이 실제로 정전협정에 조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잠시 끝난 게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원했고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 뭐 네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 위협에 대해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가 있지 않아도 미국은 한반도의 유사시에 언제든지 유엔 결의가 없어도
허가가 없어도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조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 영토 내에 아니면 그 주변부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고 그것을 허락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조에 의해서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그럼 주한미군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들어왔을 때 주한미군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이것이 바로 한미 행정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소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오브 그리고 폴스 어그리먼트 소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간단히 줄여서 그런데 영어 문장으로 한 5줄 됩니다. 예. 굉장히 긴 협정 이름인데요. 그냥 줄여서 Status of Force Agreement 이렇게 해서 소파로 줄여서 부르는 건데요. 한미 행정협정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인데요. 특히 한미 행정협정 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내용이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22조 형사재판권인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이 실제상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조항에는 미국 법령에는 없고 한국 법령에 있는 것은 한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한미 의정서에 보면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가가 진행했던 이재희의 윤금희 씨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잔혹했죠. 잔혹한 사건인데 그것은 미국이 재판을 이제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미선희 효순이 사건, 네. 미국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을 했던 여중생 그게 놀랍게도 무죄 판결입니다.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강남에 있었던 주한미군이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뒤늦게나 신고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정부 동주천 이렇게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데는 항상 이렇게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22조 헌법 형사재판권을 관한 건데 이 밖에도요. 또 하나 황당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주한미군이 100% 잘못했어요. 그렇게 설령 판정이 나더라도 벌금을 물을 경우에는 그 벌금의 25%를 한국 정부가 내야 된다는 그래요? 황당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어떤 의원이 이걸 국회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를 내고 했는데 그 돈이 1년에 4억 7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별로 주목받지 않은 거지만 인적, 물적, 물품이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국과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평택 오산기지 이런데 탄저균이 들어왔다. 우편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소파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3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미 행정협정이 이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밖에도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했어요. 한국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근데 필요 없이 주한미군이 갔어요. 그러면 원상복귀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염을 시켰던 뭘 했든 간에 원상복귀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은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진짜 수두룩 빡빡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소파 협정이 66년, 6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대전 협정이 스타트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전 협정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이승만 대통령 본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절차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효적으로 이루어졌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전 협정이 있으면서 실제로 미국이 여기 와서 전쟁을 그렇죠. 치른 거고요. 끝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럼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갈 거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실제로 매달려서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전 세계에서 뭐 10위권에 이른다고 그러고 국력이 신장됐다고 그러는데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우호적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옛날 동반저적, 걸로 돼 있잖아. 예, 그치? 동반저적 관계로 수평적 관계로 불평등한 이 한미 행정협정도 문재인 정부 이 바꿔야 시대에 평등하게 좀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해방을 않느냐. 만들었던 그런 이렇게 조약들이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두 차례 개정을 했는데 개정해도 역시 불평등 조약은 남아 있고 특히 아까 뭐 정현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인이 잘못을 한국인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그러니까 구속할 때는 대한민국이 이게 체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네. 재판도 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일본하고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네, 다릅니다. 우리만 불평등이야. 네. 그러면서 맨날 뭐 한미 뭐 상호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요, 수빅만에 설치했던 미 공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기지 사용을 다 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나중에는 필리핀 다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열받네, 우리 뺄게. 그래 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재판 관할권 관련해 가지고 모든 미군이나 가족들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권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재판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원이나 뭐 의정부 같은데 간혹 가면은요 외국인 재판을 해요. 그런데 좀 몰아서 합니다. 통역사를 불러가지고 쫙 하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데 보통 이제 제일 앞 시간에 미군들도 재판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손소 변호사가 지금 좀 개정이 돼서 그렇고요. 아니 방금 얘기해줬잖아요. 법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네. 19대 때 이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7% 정도 네. 형사재판을 실질했다고. 주한미군 범죄에 그러니까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7% 정도. 자, 다 하셨어요? 마무리하세요. 네, 네. 대전협정. 네. 끝났습니까? 그래서 대전협정이란 말은 좀 생소하실 것 생소해요. 같아요. 처음 그래서 들었습니다. 소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키워드를 대전협정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 지식도 배웠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키워드 분석 정상회담.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정상회담. 이것은 역시 6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을 보면 28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하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만찬. 29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 백악관 방문 그리고 미국 대통령 내외와 상견례 및 만찬. 30일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한국 참전 기념비 헌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성명 발표 또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연설 7월 1일 날 재미동포 간담회 미국 특파원 기자 간담회 그리고 2일 날 돌아오는 하나 둘 셋 넷 4박 5일 코스네요. 네, 시작하십시오. 정상회담 키워드 분석. 네. 정상회담. 손수호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네. 이 작가는 모르고 손수호 변호사가 알 것 같아서 뭡니까? 묻겠습니다. 20세기 네. 세계적인 사건 네. 두 개를 꼽는다면? 20세기 사건이요. 네.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세기입니까? 21세기잖아요. 20세기 2차 세계대전이 첫 번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두 개의 사건을 꼽으라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꼽고요.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아기양 돌리복제 이것이 세계 질서를 뒤바꾼 세계적 사건으로 두 개를 꼽는다고 진짜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구소련 붕괴.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작이 1917년 볼셰비키 네. 혁명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질서를 바꾼 거고요. 그리고 돌리양 복제는 생명의 질서를 바꾼 거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만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유럽이 실제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모택동 중국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럼 베트남, 니카라과, 쿠바 등 19세기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는 미소의 대립으로 예.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로 사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냉전을 거듭하죠. 박정희가 유신을 했던 논리도 그런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직접적인 그 영향권 안에 들어서 우리가 정통성이 약한 우리 정부가 실제로 북한 공산당 때문에 국민들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예.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했던 한반도가 바로 또 그런 세계적인 동서 냉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휴전선을 중심으로 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소 냉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냉전을 허물었던 계기가 바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실제로 베이징에 가서 모택동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핑퐁 외교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할슈타인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할슈타인 정책. 아니요.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잘 지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 중국이라고 얘기했죠. 타이베이, 예, 대만. 예, 대만. 대만하고만 수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맺으면 안 돼요. 미국의 외교 전략인가요? 그렇습니다. 할슈타인이 뭐 장관인가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할슈타인 정책을 펴면 이게 이제 미소 냉전으로 해서 강대국들이 전형적인 약소국들을 꿀리는 정책이에요. 우리하고 친한 나라만 얘기해.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하고는 수교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초강대국 미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하고 가까우면 미국하고 멀어지고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소련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외교에서도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할슈타인 독트린. 네, 그거네요.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베이도 뭐 그런 거였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의 중국 이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국은 이런 20세기의 볼셰비키 혁명이 세계의 질서를 바꾼 그 세계적인 사건으로 됐는데 그걸 역시 허물었던 것도 결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동서 냉전 갈등이 되고 갈등 해소되고 대탕트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열었던 것이 정상회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동교동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닉슨과 모택동의 악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6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64번째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제일 많이 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11차례 했습니다. 아, 부시랑 골프 치고 그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10차례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9차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5년 동안 미국하고 한 10번 정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랑 제일 많이 만나겠죠. 네. 근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로 막혔던 문제를 풀기도 하고 더 꼬이기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로 열렸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52년 7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위를 다지죠. 휴전 전이네요, 그럼. 그래서 휴전 전입니다. 전쟁 중에. 전시 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때 우리를 방문했던 것은 아마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유엔군이나 한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으로 간 광부 간호사들을 위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상들과 정상회담도 했지만 실제로 교포들에게도 굉장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에 가서 교포들한테 환영을 받았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취약한 자기의 정통성 있는 것을 또 반가이 하는 경우도 또 반가이? 반가이가 네, 뭡니까? 있죠.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만회? 네, 그런데 오랜만에 듣는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은 뭐 양국의 힘 때문에 상당 우리가 끌려다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대접받았던 정상회담이 딱 한 차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참전? 베트남 참전. 오, 정확하시네요. 베트남 참전을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미국에 가줄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을 때 미국에서 전용기까지 내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경비를 다 미국에서 된다면서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때는
박정희가 근데 그 정상회담이 직전에 대통령이 아닐 때 미국을 또 갔었거든요. 국가재건 회의 쿠데타 이후에 아, 예, 예.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 때 가서는 뭐냐면 나 인정해줘 이렇게 이제 눈도장 받으려고 이제 가기도 예, 그때는 푸대접 받았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꼬여 있는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계기는 역시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은 가서 단판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80-90%는 조율을 해서 마지막 뭐 꼭지를 딴다거나 이런 거 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백악관 화양 만찬이라든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거 멘트 하나하나는 다 기록이 되고 다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당당한 외교,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 이런 부분에서도 성공을 거두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정 의원께서 미리 정상회담 조율한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는 사드나 한미 FTA를 주요 우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할 때도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상 돌발적으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거래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도 썼어요. 예.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 전에 아베가 달려갔습니다. 아베가요 얼마 선물 보따리 갖고 왔는지 아세요? 505주를 갖고 왔습니다. 미국 제품 구매하겠다. 힐러리 밀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더 2배로 갖고 간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요 1,000억은 무기를 구매하겠다. 그 포함해서 3,000억 우리가 미국 제품 사겠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실제로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제안했어요. 1,000억 달러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트럼프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예요 지금 러스트벨트에서 지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에 가시적으로 뭔가 좀 마중물이라든가 이런 걸 부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실리 외교 이거를 자기가 자랑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따냈다 할 수 있는 것을 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제가 예측했을 때 물론 이건 청와대에서 지금 준비팀에 다 대비를 했을 거예요. 아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그 정도 얘기했다니까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미국 가서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거 없고 내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덥석 물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돌출적인 성격상 립 서비스로 칭찬을 무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트럼프가 악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강하게 막 잡는 거. 기선제압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모디 인도 총리하고는 꽤 오랫동안 악수를 했고 아베하고도 15초 동안 악수를 했어요. 꽉 잡고 안 놔줘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좋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누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아. 하기 애하다 이렇게. 근데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 네. 악수하자 그랬는데 트럼프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악수 안 했어요. 기자들이 요구했는데도 아니죠. 안 했어요. 그리고 마크롱은 오히려 네. 그 트럼프보다 더 세게 잡았대. 트럼프 손이 아플 정도로. 하얗게 변할 정도로. 네. 젊으니까 완력이 더 세겠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문 대통령이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제 언론의 초점이 되니까요. 당연히 준비를 했을 건데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이제 몇 개 해드릴게요. 제가 젊어서부터 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가 두꺼운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깃솔깃하고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경화 장관한테 이렇게 굉장히 신임을 하고 했던 이유도 외교와 안보는 대통령이 하는 거라는 그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고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장관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옆에서 자기를 잘 보필해 줄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 보좌관도 정말 편한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리고 이분이 돈의 문제 지금 청와대에서 일체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그 사적인 자기 월급 받는 거 돈 이외에는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한 푼도 못 쓰게 한대요. 또 하나는 저는 참 궁금한 게 우리 그 영부인이 이제 어떤 패션을 보일지 그것도 가심거리가 될 수 아주 있죠. 가슴거리예요. 근데 우리 영부인이 원래 그 한복집 딸이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 넓게 그 차를 했기 때문에 다회를 많이 하니까 한복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복을 이번에 멋지게 한번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상적이면서도 진짜 배기 한복을 한번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민들이 모이는데요. 워싱턴에서. 그 미국 전역에 있는 교민들이 모여서 이제 한번 만찬이 있는데 지금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를 지금 참석하려고 난리겠다. 난리래요. 야. 그래서 뭐 말도 못하는 경쟁률을 뚫고 이제 거기 몇백 명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여러 관심.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를 하자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꽁 잡는 게 매거든요. 네. 외교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서희 장군처럼 말 한마디로 강동 육주를 얻었듯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워싱턴에서의 외교 전쟁에서 돈 안 들이고 많은 것을 얻으면 제일 그럼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하고 이렇게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트럼프가 칭찬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좋아할 수 있는 그 립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기가 정치 철학이든 소신이든 막 밝힌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싹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예. 이런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아마 작전을 다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통쾌함을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악관 환영 만찬 할 때, 이게 물론 이제 대통령 정상회담 환영 만찬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김정숙 여사, 그 성악가 출신이라는데, 여기서 한번 한국에 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의가 벗어나는 거지.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아우, 거기서 그냥, 정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는 늘 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 정의 말처럼 외교부의 싹수 얘기는 벌써 미리 갔을 것 같고요. 그걸 준비 안 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 네. 그 악수할 때 어떻게 할지 아마 트럼프 악수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 장면 그렇습니다. 찍으려고. 네. 그리고 뭐 문정수 여사 옷차림 어떨지 그런 것도 한번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정숙 여사 맞아. 김정숙 여사. 이름. 아니 이제- 미국 이름이 문정숙 맞아요. 근데 사실은 맨날 문정숙이라 그러네. 김정숙 여사. 정상회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는요 핵심보다는 예를 들면 뭐 패션이 어땠다, 예. 뭐 예를 들면 악수가 어땠다,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위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 처음 있는 정상회담이고. 그리고 미국과 또 정상회담이고 또 사드 문제, 북한 핵 문제, 남북 대화 문제 이런 게 다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맹이를 좀 중심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올라가죠. 예. 당연히. 다시 또 80%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현지 얘기를 제가 자주 지금 듣는데 그 여태까지 그 미국 대통령이 보인 적이 없었던 정도로 정가가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촛불이 뽑아낸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박근혜를 그냥 일시에 우리가 탄핵을 하고 이 문재인을 뽑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또 의회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네, 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직접 뭐 했다 이런 얘기도 그리고 연설도 되게 멋질 근데 거라고 이제 또 우리 국빈 기대할 수 방문이 있고. 아니래요 이번이. 아 그래요. 그래서 국빈 방문 때나 그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국빈 방문이 아니래요? 네,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아니랍니다. 근데 뭐 미국은 워낙 정보력이 뛰어나서 박근혜 때 실질적 대통령은 박근혜 아니었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 미국은 원래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문 대통령한테 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 의원이 서희 얘기를 했으니까 손소 변호사 네, 이경재 변호사가 말이죠. 네, 그 을지문덕 장군이 시를 가지고 네. 검찰한테 비유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아
혹시 그겁니까? 그 대여를 낚았으면 잔챙이는 풀어줘라 뭐 그런 취지의 그 시 말씀.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네. 높으니 원컨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 예,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 영장 영장 치지 마라. 청구하지 말아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게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 장군이 왜 그 수나라 음. 수나라 장군이면 우 장군인가? 우중문 모르겠어요. 한테 편지 보냈었잖아요. 을지문덕은 잘 모르겠는데 이문덕 현상은 지금 있죠. 이문덕이 뭐야?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에요. 영국 공연장에서 깃발. 깃발 들고 나타난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문덕 현상. 하여튼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군에게 편지 보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외교로 물리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왜 이경재가 인용을 했을까? 글쎄요. 더 이상 거들지 말라는 얘기야? 정유라는? 그런 거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 한 건 아니고 재판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 했던 이야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뭐 기자 앞에서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항상 요약해가지고 언론을 상대로 잘 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동안도 그랬지만 최순실 씨의 걱정은 정유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2번 기각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 딸만은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바람이나 염원이나 소망을 이경재 변호사가 잘 또 다시 엮어가지고 기자한테 공개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3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를 또 불렀어요. 불렀죠. 오늘. 조사했습니다. 화요일. 왜 또 불렀을까? 정말 구속영장 3번째 칠라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왜 불렀어?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면 되지. 왜 또 불렀어? 기소하기 전에 이제 수사가 다 마무리되어야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그게 안 됐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이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우병우 때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우병우 때는 안 했잖아. 그때는 이제 이 정도면 수사가 다 됐습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죠. 저는 3자 청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최순실 등 2대 입시 부정비리 네네. 그 사건이 정유라와 공범관계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네. 나왔잖아요. 예. 자, 공범관계인데 누구는 지금 구속돼 있고 누구는 지금 불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은 걸로 치면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있고 맞아요. 받은 사람은 지금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대 지금 그 교수들이 발끈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영장 청구를 하면 왜냐하면 또 법원 1심 판결을 근거로 또 한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 판사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정유라 씨가 구속되어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모든 걸 다 실토했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겠는데 현재 규정상 보면은 물론 이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1심 판결문을 못 봐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고 한다면 범죄 사실 소명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말 세탁도 지시한 네. 것이 실제로는 네. 정유라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 몰라요. 엄마가 알아서 한 거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정황들도 여러 가지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네. 다 인정하고 맞다 하더라도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만 구속영장 발부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모르쇠 하고 네. 뭐 착한 척 하면서 뭐 아무것도 네. 모른 척 한 것이 증거 인멸 아니었을까? 근데 1, 2차 그 기각할 때는 안 받아줬죠. 그런 논리를. 지금 현재까지 국내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손석에서 성실했고 지금 정유라 지금 네.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객관적인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라라는 입장에서 한번 정천회 의원님의 주장에 한번 나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번째 청구를 해도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 논리를 따른다면은 주거 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도 있겠다. 그동안 부를 때마다 와가지고 조사 다 받았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 할 것도 없다. 그럼 라고 박근혜도 한다면 구속시키지 말았어야지. 왜요? 주거 부정이 아니잖아. 아니 주거 부정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있지. 증거인멸 할 게 뭐가 있어? 말을 박근혜가. 짜고 그럴 수가 있는 증거라는 거지, 게 자기들끼리. 그럼 유병이라도 마찬가지지.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정유라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걔는 그 아직은. 입시 부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지검장이 그 영장 청구는 수사팀의 그 몫이다. 그럼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관여하는 거다 이러더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물론 형식적인 논리겠습니다만,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 지검장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워드 분석은 거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요즘 또 핫한 이야기가 김경준 이야기입니다. BBK 사건으로 9년여 동안 복역을 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 강제 추방이죠. 네. 네, 강제 추방당한 김경준 씨가. 출방이라기보다는 출국, 강제 출국. 추방. 출국. 다시 뭐다? 네. 그럼 추방이지. 추방이야, 추방. 강제 출국을 두 자로 줄이면 추방이에요. 네. 그런데 김경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BBK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다. 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다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또 어제는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었고 그 증거까지 갖고 거래네요. 있다. 그죠? 네, 그러네요.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뇌관이 폭발할 것 같은데, 일단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꽤 오래전에 이게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나요? MB 잡아넣는 데 대해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단되나요? 그때까지는? 기간 동안? 이게, 글쎄요.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아, 그쵸. 5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 내란 외환지 아니고선 그러면 소추가 안 살아있는 되니까. 거죠. 이게 10년이죠. 잘 모르겠네요. 공소시효. 모르겠는데요.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 공소시효 변호사 어떻게- 아니, 일을 하고 있단 어떻게-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다 외워? 어떻게 숫자를 외우고 다녀요? 찾아봐야지 다. 네. 아, 숫자 외워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 10년 공소시효. BBK 네. 내가 설립했다는 없지만 설립했고 그리고 투자자문에서 했고 그래서 28.8% 이문이 났다. 광운대 동영상 있잖아요. BBK 동영상. 그래서 지금 그걸 근데 당시 검찰이 그걸, 무죄라고. 정봉주 해준 거죠. 의원이 구속된 사유가 그거예요. BBK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근데 그 말은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박근혜도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 경선 때.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손수 변호사. 네. 공소시효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될 만한 그 죄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죄의 그 법정형을 보고 그 형의 수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김경준이 예. 주장하는 것은 BBK 실소유자가 네. 이명박이다. 근데 본인은 계속 아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거짓말을 아니, 했잖아요. BBK가 사기쳤잖아. 그 그래가지고 BBK 가 주가 사기를 조작 쳤지. 사건이죠. 주가 조작을 했잖아. 아, 주가 조작? 그러면 네. 그 BBK 관련된 그 주가 조작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그렇게 되지. 그런 거 실소유자, 실소유자가. 실소유자니까. 아, 지금까지 지금 뭘 지금 양 거야. 아니 근데 실소유자로 해가지고 모든 그런 범죄를 했다? 손수 변호사.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니, 이때는 정치에 전혀 김경준이 관심 없을 때라서. 사퇴하세요. 김경준이 그걸로 저요? 처벌받아서 9년 살았어요. 아, 손수 변호사. 변호사직 사퇴하세요.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새 사퇴가 유행이에요. 사퇴하세요. 다음은 반드시 닥치세요인데. 그렇죠? 이게 BBK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인데 김경준한테 덤택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BBK는 내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 횡령액이 50억 이상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이네요. 그럼 10년이네. 횡령? 네. 사기가 아니라? 예, 10년인데 지금 대통령 기간 5년은 정지되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손 변호사 쉽게 얘기하면 예. BBK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경준이나 정봉주 의원 주장은 그 실소유자는 이명박이고 그리고 광운대 동영상에 실제로 내가 설립했다는 게 취지로 네. 말을 했고 그리고 투자 자문회사를 세웠고 그리고 또 바지회사를 세워서 네. 아 저런 금융회사 저런 훌륭한 금융회사가 BBK에 지금 투자를 했다. 네네. 그래서 BBK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개미군단들이 따라서 그럼 사는 거야. 네. 그거 쭉 빠져버린 거야, 작전 세력은. 그러면서 개미 부대만 주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LKE 이뱅크를 설립해가지고 319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게 이제 김경준의 죄야. 네. 319억 원대 회사 자금.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한 후에. 근데 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할 때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경준은 그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에 따르면은 이게
횡령봉으로 인한 그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이제 특경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뭐 몇백억 횡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니까, 공소시효. 이거 행위한 게 언제죠? 대략? 2001년. 그럼 2001년 지금법 아니라 2001년 행위 당시에 그런 법령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2001년으로. 근데 어쨌든 김경준은 2009년에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종로, 네,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김경준 누나 누구죠? 에리카. 에리카 킴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김경준을 건 기억나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쌤삥이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금융회사도 차리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 발판으로 몸부림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강원대에서. 어쨌든 BBK 실소유가 MB로 밝혀진다면 MB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그 김경준 씨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폭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자료는 아직 내보여주지 않는데, 그렇죠. 확실한 자료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BBK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이거? 재수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요. 2001년 당시에 행위 시에 그런 특경법 볼 때 지금이랑 똑같네요. 처벌 수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310억 원을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요. 근데 15년? 네, 근데 이 15년 이것도 개정이 2007년에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10년일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10년이다. 2001년에 했다. 5년을 뺀다라고 해도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뭐 저도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뭐 또 이게 금융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김경준 씨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일단 그렇다면 김경준 씨가 JTBC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BBK가 이명박 실소유자이고 거래 내역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예. 있다. 그러면 김경준 씨도 어느 시점에 이걸 저는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 MB 처벌도 처벌이지만 검찰 개혁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검찰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김경준 씨가 지금 지목한 게 김기동 검사 아닙니까? 예. 이게 또 우병우 라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 실명 지금 언급하셔도 됩니까? 그거는 좀. 아니 김경준 씨가 검사했어. 다 지금 아니, 언급했고요. 그렇긴 한데. 요즘 네, 뜨는 네. 이름이 김기동 검사예요. 그렇긴 검사장이요. 한데. 그리고 BBK 특검을 했는데 결국은 이명박은 무죄라고 면죄부까지 줬어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한번 제대로 수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준 씨 트윗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캡처를 해서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그 BBK 수사 과정에서 기획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였다. 이런 거는 또 처벌이 안 되나요? 그 기획 입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기획 입국이라는 게 뭐 딜을 한 거죠, 김경준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기획 입국이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되지만 법적으로 볼 때 기획 입국죄라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없다. 아니 기획 입국죄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뭐에 해당되겠느냐. 즉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해가지고는 바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김경준 씨 주장에 의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요구대로 기획 입국을 해가지고 MB 거를 털어주면 돈도 주고 그 사면도 해주겠다 약속했거든.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갑자기 홍준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기획 시킨 거다.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편지 그래서. 흔든 거 그때 그겁니까? 편지 그거 그렇습니다. 가짜 편지 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로 새누리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혜은이 나와서 밝히게 그거잖아. 이제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다는 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까 막아준 거다 BBK 문제. 막은 거야 그게?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당에선 막은 거죠. 당 입장에서는. 막은 거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 하더니 3번이나 안 시켜주더라. 그래요. 뭐 BBK 뭐 특별대책위원장 뭐 그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식사했어요? 뭐 이러고 있었어. 기자들 질문하니까. 홍준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예요. 홍준표 어떻게 될까? 홍준표는 아, 근데 되겠죠, 이게 될까? 그럼 뭐 되겠죠. 어떻게 이 난리인데. 이 난리인데. 아이 뭐 되겠죠. 그래도 인지도가. 인지도가 되는 당에서 뽑는데 무슨 인지도야? 아니 그러니까 그 당 안에서도. 어때요?
정 의원님? 그 홍준표가 홍준표가 되면 더 좋아요. 민주당은. 더 좋아요. 홍준표가 되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결국은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자유한국당 당원 지지자들이 생각은 달라요. 멋진 거죠. 제가 홍준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고 대법원 신박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남았잖아요. 홍준표. 유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될 것 같아요. 멋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파견소 시킬 수도 있죠. 파견선하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그 2심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BBK 사건 재수사하게 되면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준표가 흔들었던 가짜 편지 있잖아요. 네. 김경준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형사 민사 다 이겼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이 BBK 잘 모르네요. 너무 모르네요, 제가.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BBK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수사를 위해서 또 데리고 올 수 있나? 그건 또 불가능한 거고 우리 수사관들이 미국으로 가야 되나? 복잡하네요, 이 사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제 추방됐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오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BBK 얘기를 거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저희 녹화 날. 국회에서 원내 사당 대표들이 만나서 국회 정상에 대한 합의를 했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추경에 대한 내용이 근데 없어요. 제외됐어요. 왜 제외됐습니까, 이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소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좀 원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끝내 합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문 가운데서 재밌는 거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오늘 그거는 운영한다. 예. 오늘은 통과됐습니다. 그거는. 요 문제죠? 네네. 언제까지로 연장입니까? 그 날짜는 아주 써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 그래봤자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걸 마무리한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기로 하더라고요. 조금 요거 한 기사만 소개해 드릴게요. 헤럴드 경제에 나온 건데 홍준표, 이명박, BBK 내가 막아줘. 법무부 장관 끝내 안 시켜주더라. 그뿐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환경부 장관 제안 와가지고 안 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BBK 사건도 뇌관 중에 하나고요. 4대강, BBK. 우리 MB 선생도 밤에 좀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사퇴하라고 하는 그분들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또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러울 건데, 저는 지금 야당이 무리한 요구가, 떡 하나 주면요, 떡 2개 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또 2개 주면요, 10개 그렇죠.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거 양보해라, 저거 양보해라. 아니, 근데 우리 당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어. 떡 달라고 할 때 주지 말고, 생각지도 않을 때 뚝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왜 줘요, 나을 것 떡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린 봅시다. 받았어요, 옛날에? 하여튼, 전략상.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지만. 아니, 우리 우호적이에요. 그렇지, 우호적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조작 사건 때문에 많이 기가 죽어가지고 예전처럼 그러지 못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반대한다,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건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남은 거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반대할 거고 바른정당이 이혜훈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리즈너블 해요. 지금까지 아니 한태경이 이런 사람 당선된 거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본질적인 그 줄기 있잖아요. 나무로 치면 네. 줄기는 똑같은 거고 곁가지 몇 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17대부터 이혜원 의원을 압니다. 그리고 토론도 해봤고요. 근데 지금이 좀 이상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들 말씀드리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두렵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 너무 잘해서 아니, 지금도 조금 그래요. 오히려 그런 면이 우리가 상대하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측면일지라도 일단 그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초기에는 적어도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 좀 우호적인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선거 끝나고. 자유한국당과 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저는요, 이거거든요. 소리를 내며 한 대 때리는 것보다 소리 없이 지근히 아무도 모르는데 한 방 때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만약에 바른정당이 손소 변호사가 말하는 그런 스탠스로 온다면 자유한국당을 협공하는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을 정말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제 판도라 싫어해요. 같이 촬영해보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그 정도입니까? 아주 싫어해요. 굉장히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자유한국당을 우리처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저희 동네 지역구 의원인데. 아, 그 동네 삽니까? 네. 부천에 사네? 아니요. 그 동네가 서초감. 좀 편차가 심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변호사 사무소 시장 동네. 이름이 딴 데는 뭐 네. 율촌이던데 거기는 네. 손변 부촌이에요? 이거 참. 그런 개그감으로 수다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지. 네. 그거 아니어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 있어요? 오늘 못다한 말. 손혜원 의원님.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사안을 머릿속에 안고 있어가지고. 검찰 알바는 계속 하실 거고. 그럼요. 이제 10회 예정하고 10회. 10회. 그럼 지금 4번 했나요? 5번. 5번. 오늘 5회가 지금까지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 계속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둘째가 낫고 둘째보다 셋째가 낫고 이 넷째보다 넷째가 계속 전 나지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최 변호사가 네. 작정을 하고 해요. 아. 그 한번 들어보시면요. 말을 도대체 너무 길어서 이 사람 숨 넘어갈 것 같아서 막 끊어 내가. 저는 아직도 그럼 못 또 들었어요, 끊는다고 근데. 난리야. 아. 그 5번째 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하면 다 재밌어요. 정주행 해야 됩니까? 역주행 해도 됩니까? 역주행해도 돼요. 그냥 한 다 편한 편 달라요. 들어도 되잖아요. 예. 다르니까. 예. 근데 최강욱 변호사랑 제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합시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합시다 해서 이제 판을 깔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검찰을 뭘 알아. 그래서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끌어들인 거예요. 같이 하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오는지 몰라. 근데 준비를 해오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근데 혼자 얘기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전국구에서 이제 늘 이렇게 짧게 했던 것들만 봤었는데 굉장히 그리고 막 주진영 선생이 너무 부러워해. 뭘요? 저렇게 빨리 하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말이 빠르고요. 그리고 네. 정확하고 쉬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이게 좋아요. 예, 목소리 좋. 그러니까 그 전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진영 선생은 야 최강욱이 너무 잘한다. 최강욱이 너무 잘한다. 그러고 최강욱 변호사는 처음 올 때부터 공 선생이 너무 잘했는데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채울까 웬걸 첫 회부터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종편에서 가끔 그 화면을 최근에 인용해가지고 이제 보도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직 손 의원님하고 최 변호사님하고 김남국 변호사하고 3명이 나오는 걸 아는데 혼자 다 해. 아니 김남국 변호사 나오는 화면 부분을 잘라가지고 네 손 의원님하고 최 변호사님 2명 아니 나오는 나도 맨날 잘려. 아 그래요? 그거 근데 화면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캡처를 한 거지. 아 실제로는 첫 회를 했는데요. 최 변호사 혼자만 다 해갖고 내가 김남국 변호사도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하면 댓글에 김남국 춤이라도 줘라.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2번째부터는 이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중간중간에 얘기들을 끊고 그 질문이라도 한 번씩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도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억지로 끊어서 몇 마디 좀 쉬게 했더니 손혜원 무식하게 끊지 말아라고 또 너무 나와. 근데 최 변호사께서 정말 작정하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 그거 내용 들어봐요. 뭐 너무 무서워요. 예. 내용이 진짜 무서워요.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다 공룡이 됐는지를 첫 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꼭 듣겠습니다. 박철원이 시작해서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센 얘기들을 하면서도 딱 아무것도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 앞에 그렇게 멘트를 앞에 그 붙였거든요.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그 얘기 써놓은 거 보세요. 얼마나 세게 쓰나.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긴장도 돼요. 하도 이슈가 되니까. 예.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우리 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
저는 탁현민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뭐 그 책 낼 때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 내놨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제가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었어요. 2006년부터 제가 알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행정관 한 사람을 갖고 무슨 뭐 언론이고 지금 뭐 야당이고 이래라 저래라 청와대다 그럴 필요는 저는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저는 이 야당이나 언론이 하는 이런 행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라도 청와대에서 알아서 자를 것이고 그냥 쓰면 또 알아서 쓸 것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우리 여성 의원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카톡방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탁현민을 잘 알고 있고, 또 뭐 청와대 입장을 옹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표창원 의원 때나 마찬가지로 어디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여성 의원들도 뭐 그렇게 백혜련 의원 나가서 또 엄청나게 지금 또 혼났는데, 그렇게 뭐 그런 다른 뜻을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여성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을 혐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저는 뭐 탁현민 뭐 행정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지금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까, 선수 변호사? 뭐 일부. 네. 그게 네, 일부. 동감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네? 동감하지 않는 부분은 뭐야? 저 사실 탁현민 행정관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요즘에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물론 그 당시에 책에 있던 내용 그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관점에서 딱 보면은 뭐 물론 문제제기 충분히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탁현민 행정관의 그 개인에 대한 그런 그 판단 그것과 지금 현재 탁현민 행정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관이 지금 하는 일, 청와대에서 하는 일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활동으로 수용돼서 나오는 상황이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반여성적이고 설령 뭔가 옳지 않은 생각을 과거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시점에서 그 일을 하는데 행사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100% 동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정 의원님? 없습니다. 예, 그럼 자, 이걸로. 제가 하나 좀 예. 반성하는 말씀을 좀 예. 드리는데, 아까 제가 BBK 그 주제로 말씀하실 때 제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예.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이, 또. 되짚어 보니까 그 시절에 제가 그 언론을 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명박 그러시죠. 찍었어요? 아니요. 그랬으면 신나게 언론 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걸 제가 그 인천 연고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현대가 인천을 버리고 서울 가다가 서울 못 가서 수원에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3년 동안 야구를 안 봤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정치를 손수 원래 변호사, 했거든요. 예. 다음 주에 할 때 있잖아요. 네. BBK 사건이 뭐다라고 총정리를 해와서 그래요? 예. 정청래 키워드 분석하는 어. 시간에 네. BBK 키워드로 하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제 밑에 변호사가 합니다. 그렇게 네. 시키세요 그러면. 그리고 최재경, 김기동에 대해서도 한번 파봐봐. 네. 그래요? 그래서 다음 네. 주에는 저 키워드 분석 하나만 하고 큰일 났네. 손수호 변호사의 BBK 아이고. 숙제를 총정리 줘야겠어. 아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말 뻔했어. 근데 이거 한 번 하면 BBK도 전문가 되니까. 근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나가서 뭐 BBK 대충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안 돼, 안 돼, 안 돼. 선명 일이 코너를 너무 많은데 만들어야겠는데. 저- 다음 주에 되는데. 1년에 하나, 1년에 하나. 손수호의 키워드 분석 BBK 기대하겠습니다. 키워드. 이것이 BBK다. 이것이 BBK다. 멋있다. 이러면 제 밑에 변호사들이 정말 더 싫어요, 저를. 근데 김남국 변호사가 네. 손수 변호사보다 더 많이 나가죠, 종편에. 요즘에 비슷한가? 김변 많이 나가요. 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정치 관련된 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아, 주로 사건. 네네. 그 저는 종편 아닌 게 더 많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 가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래. 아, 그래요? 라디오도 네. 많이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은 탁현민 행정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저는 손 의원님이랑 똑같아요.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그냥 청와대에서 알아서 네, 하시기를 잘해서 알아서 저는 하는 거고. 맡기겠습니다. 아니면 뭐 탁현민 행정관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뭐.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삼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탁현민 만약에 그만둔다고 해봐요. 그다음에 다음엔 또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야당에서 흔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과 야당에서. 안경환 조국, 탁현민 조국, 뭐 우리가 누구 조국 계속 언제부터 청와대 행정관까지 신경 썼어? 그러니까. 뭐 비서관 쯤이면 또 몰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옛날 윤전추는 우리가 나오라는 얘기는 안 했어. 이상하다 그랬지. 왜 갔어 거기에? 이상하다 그랬지. 나와! 이러지 않았다고. 그것도 나중에 날았잖아요. 간줄. 그래요. 저희 다음 주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방청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